3년 전 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던 길 집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와 내 딸을 죽였다고. 당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우연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느라 조금 늦게 된 건데 그때 그 녀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내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다. 난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내 딸의 방에 먼지가 쌓여있는 걸 보고선 모처럼 평화로운 주말 딸이 살아있었을 때 썼던 방을 청소하게 되었다. 꿈의 기록? 이게 뭐지? 수북히 먼지가 쌓인 스피커 아래 딸이 살아있었을 때 썼던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가 한 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았다. 2015년 9월 1일. 평소 일기 따위는 써보진 않았지만 조금 기묘하게 꾸었던 꿈 탓에 이것을 기록해보려고 한다. 오늘 나는 꿈을 꾸었다. 정말 기묘한 꿈이었다. 난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깊이 빠져있던 잠에서 깨게 되었다. 난 침대에서 일어나 밖을 보는데 키와 몸집이 엄청 큰 사람이 내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몸집이 얼마나 거대하던지 그것이 쪼그려 앉아있는데도 가슴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거대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몸집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방에 들어오려 방문 틀에 몸을 구겨 넣다가 이내 포기하고 사라졌다. 2015년 9월 2일. 오늘도 꿈을 꾸었다. 어제 꿈에서 보게 된 거인이 또 내 꿈속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꿈속에 나온 그 거인은 몸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와 다름없이 거대한 몸집으로 내 방문 틀을 사정없이 몸으로 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양쪽 팔이 없었다. 거인의 몸에서 흐르고 있던 피는 팔이 잘려나간 부위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2015년 9월 5일. 며칠 동안은 거인이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일기를 쓰는 이유는 바로 내 방문 틀에 검은 액체 같은 것이 묻어 있어 걸레로 닦았더니 그것은 피였다. 우리 가족 누구의 피도 아니다. 또 외부인이 들어온 적도 없다. 2015년 9월 7일. 한동안 꾸지 않았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다. 뭐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꿈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에는 자연스레 방문을 보게 되었다. 역시나 그 거인이 서 있었다. 난 눈살을 찌푸려 그 거인을 보니 오늘은 발에서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발이 잘려나간 채 내게 나타났다. 그렇게 양팔과 발이 없던 그것은 오늘도 내 방에 들어오려 거대한 몸으로 내 방문 틀을 쿵쿵 치고 있었다. 첫날 밤 꿈에서 거인을 보았을 때에는 가슴까지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그의 어깨가 보이려고 했다. 2015년 9월 10일. 오늘도 꿈은 꾸지 않았다. 하지만
내 방문 틀의 나무가 금이 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쩍 갈라져 있었다. 아빠 출장 갔다 오면 고쳐달라고 해야지. 2015년 9월 14일. 오늘은 그 새끼가 자기 다리를 자르고 왔다. 그리고 잘려나간 부위가 많이 아팠던 건지 몹시 아파 보이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거대한 몸이 내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느꼈다. 그 거인은 내 방에 들어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자르고 내 꿈속에 나타났던 것이다. 몸을 조금만 더 자르면 내 방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되는 거지? 2015년 9월 16일. 오늘은 아빠가 집에 오는 날이다. 아빠가 선물 사왔으면 좋겠다. 기대된다.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아마 아빠가 온 것 같다. 문 열어주고 와야겠다. 도대체 그날 우리 집엔 누가 들어온 거야? 사내는 자살하기로 결정했다. 긴 시간 고민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오늘 아내와 딸을 죽인 음주운전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게 끝이었다. 음주운전자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엔딩이었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이 사내가 자살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 그 사내는 집안 청소를 잘 하지 않았다. 물론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 집은 온전히 아내의 것이었다. 그래서 집에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아내의 말대로 턱 밑까지 깔끔하게 수염을 밀었다. 수증기로 가득한 욕실 거울을 닦아보는 눈이 건조했다. 아내와 딸이 죽은 뒤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내 자신은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살에 대한 결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다. 사내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다. 어릴 적 TV에서 봤던 자살바위가 생각나서였다. 그는 자살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막연히 기억 속에 있는 자살의 명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는 문단속을 하고 나와서 주차장을 그냥 지나쳤다. 서울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어딘가에 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을 것이 신경 쓰였다.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사내는 음주운전자를 생각했다. 그때 그 음주운전자는 미안하다고 했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미안하다 사과했었다. 사내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다. 어떤 말로도 사내가 느끼는 심정을 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차라리 욕이라도 했어야 했을까? 저주를 퍼부었어야 했을까? 그게 아니면 야, 이 X야. 너 뒤질라고 작정했냐? 그의 바로 코앞에서 오고 있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섰다. 생각에 잠겼던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운전자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그에게 쌍욕을 퍼부어댔다. 짧은 스포츠 머리, 그리고 거칠어 보이는 얼굴에 아주 딱 맞는 거친 입담이었다. 뒤질라면 곱게 뒤질 것이지. 눈깔 뼈냐? 에이 깜짝 놀랐네 진짜. 사내는 사과를 하는 대신 알 수 없는 분노에 울컥했다. 아내와 딸도 차에 치여 죽었기 때문이다. 저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무단횡단을 한 사내 잘못이겠지만 아내와 딸은 차에 치여 죽었다. 그것이 사내를 이유 없이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 새끼가 말이 없어. 깜짝 놀라 뒤지는 줄 알았다고 새끼야.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는 창문을 내린 상태에 거친 말을 계속 내뿜는 중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내는 사과 대신 이렇게 쏘아붙였다. 얼마 전 내 아내와 딸이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뭐? 운전자의 얼굴이 기묘하게 황당해졌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그때 사내는 입을 다물어 버렸고 상대방은 인상을 쓰며 욕을 하고 창문을 올렸다. 뭐 저런 미친 새끼가. 차는 사내의 옆을 신경질적으로 꺾어 지나갔고 횡단보도에 남겨진 사내는 마저 도로를 건넜다. 사내는 다시 생각에 잠겨 인도 위를 걸어갔다.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잘못한 건 오히려 자신인데. 그때 사내를 지나쳤던 그 차가 급하게 사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때 사내 옆에서 창문이 내려가며 운전자의 난처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우물쭈물 무언가 망설이는 얼굴로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사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가 사과를 하는 걸까? 잘못을 한 건 자신인데. 상대방은 사내의 얼굴을 살피며 뭐라 말하려 입술을 달싹이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운전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떠나갔다. 그렇게 남겨진 사내는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기차역에 도착한 사내는 돈가스 도시락을 샀다. 조금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다. 이렇게 열심히 식사를 챙겨 먹어도 되는 걸까? 뒤늦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때 사내는 배가 고팠고 우연히 그의 눈앞에 돈가스 도시락이 보였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출발까지 아직 10분 정도 남았지만 사내는 가장 먼저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은 사내는 곧바로 도시락을 개봉했다. 그리고 수저까지 모두 뜯었는데 뭔가 허전했다. 돈가스 소스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소스를 달라고 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사내는 그러지 않았다. 소스 없는 돈가스를 먹는 것이 사내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내가 밍밍하게 돈가스를 씹는 사이 저기요. 한 여인이 스마트폰을 들고는 사내에게 말을 걸어왔다. 하얀 세미 정장 차림의 그 여인은 돈이 꽤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
혹시 그 자리 맞나요? 스마트폰을 보며 묻는 여인의 질문에 사내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표를 꺼내 들어 보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예, 5차 3A 맞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스마트폰과 사내의 표를 번갈아 보며 인상을 쓰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통로 밖으로 나갔다. 사내는 주머니에 표를 집어넣고 다시 식사하기 위해 자세를 뒤척였다. 그때 엉덩이 아래에서 무언가 톡 터지는 느낌과 함께 축축함이 전해졌다. 사내는 미간을 좁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확인했는데 돈가스 소스가 터져 있었다. 처음부터 돈가스 소스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진공 포장되어 있던 소스를 실수로 의자에 흘렸던 것이었다. 의자는 진한 돈가스 소스로 범벅 상태고 바지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사내는 난감하고 짜증이 났다. 그리고 그때 이보세요. 아까 떠났던 여인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무언가 따지려는 듯한 기세가 느껴졌다. 표 제대로 확인해 봤어요? 영무원한테 확인 받았는데 제 표가 맞거든요? 사내는 인상을 썼다. 안 그래도 짜증나는 상황이었다. 다시 한번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 들었는데 재빠르게 표를 낚아챈 여인이 톤을 높여 쏘아붙였다. 이것 봐요. 이 표는 101호 열차잖아요. 저거 안 보여요? 이 열차는 103호차라고요. 다시 표를 받아서 확인한 사내는 일순간 난감해졌다. 여인의 말이 맞았다. 한데 허둥지둥 사과하고 자리를 뜨기에는 이 의자에 이거 뭐야? 아씨, 뭐예요 이거? 도대체 뭘 흘린 거야? 여인은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연신 아시아시거리며 짜증을 토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치켰던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며 이게 뭐예요 진짜? 아씨, 이거 어쩔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진짜 재수없게. 뭐예요 정말? 도대체가 무슨 정신으로? 여인은 마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듯 사내를 사납게 쏘아붙였다. 사내는 면목이 없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어떻게 사죄하고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리고 여인은 짜증스레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며 아씨, 진짜. 어디 가요? 저는 대구 가는데 그 표 어디 가는 거예요? 여인은 만약 목적지가 같으면 표를 맞바꿔 갈 셈이었다. 그때까지 여인의 꾸중을 잠자코 듣고만 있던 사내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렸다. 어쩌면 여인의 화를 당장 멈추고 싶다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말일지도 몰랐다. 부산 자살바위에 갑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딸이 차 사고로 죽어버려서 저도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뭐라고요? 그때 여인의 얼굴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리며 진짜 뭐라는 거야? 누가 뭐 물어봤어요? 아씨,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어쩔 거냐고요? 부산 가요? 부산 맞아요? 예, 부산입니다.
아씨, 짜증나게 진짜. 저리 비켜요. 여인은 사내를 밀치며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의자를 닦기 시작했다. 사내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여인은 화난 얼굴로 신경도 안 쓰는 듯 봐주지 않자 쭈뼛쭈뼛 고개 숙여 사과하고 열차에서 내렸다. 반대편 배기로 열차로 향하는 사내의 걸음이 힘이 없었다. 그때 저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돌아보니 하얀 원피스의 여인이 열차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여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저기, 미안해요. 여인은 사내의 손에 휴지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사내의 눈을 마주보며 상냥한 미소를 지을 듯 말 듯 우물쭈물하다가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다시 열차로 돌아갔다. 남겨진 사내는 휴지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부산역에서 내린 사내는 택시를 세워 올랐다. 근데 사내가 목적지를 말하기도 전에 중년의 택시기사가 먼저 말을 해왔다. 카드기가 고장나서 카드는 안 됩니다. 현금 있습니까? 예. 사내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고 문을 닫았는데 강인한 인상의 택시기사는 신경 쓰이는 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다. 내가 카드 손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카드기가 고장난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내일 바로 수리 맡길 건데 오늘까지만 못 쓰는 거라. 사내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택시기사는 자존심 문제라는 듯이 내가 거짓말이면 그냥 다른 손님 받고 말지. 이렇게 구질질 설명 안 해. 진짜로 고장. 예, 알겠습니다. 현금은 있지요. 현금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 현금 있습니다. 내가 진짜 카드기가 고장나서 그러는 겁니다. 택시기사가 몇 번이나 강조한 끝에 택시는 출발했고 사내는 목적지인 자살바위로 가달라고 말했다. 택시 안에서 사내는 별로 말이 없었고 택시기사도 굳이 말을 거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얼마 뒤 택시는 멈춰섰고 택시기사는 돌아섰다. 13,000원 나왔습니다. 사내는 주머니에 지갑을 뒤졌는데 지갑이 없어졌다. 당황스러워진 사내의 얼굴을 읽은 택시기사가 대뜸 목소리가 커져서 없습니까? 그게 지갑이 분명히. 택시기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지며 그 순간 욕설이 튀어나왔다. 카드기가 고장났다고 현금 있냐고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씨. 그게 분명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데 지갑이 언제? 씨 진짜. 아침에도 한 새끼가 택시비 떼먹더니 저녁에도 일하네. 와따. 택시기사의 거친 욕설에 사내는 면목이 없었다. 이 새끼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한테 내가 차살바에 가자고 할 때부터 내가 느낌이 들었어. 이제 어쩔 거야? 그게 그때 사내는 또 왜 그랬는지 제가 지금 자살하러 가는 길이라 정신이 없어서 뭐?
택시기사의 얼굴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사내는 왜인지 모르게 주절거렸다. 얼마 전에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서 저도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뭐라는 게고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요금 이거 어쩌긴데. 어쩔 거냐고. 뭐 자살한다고. 그래 씨. 진짜 자살하고 뭐 핸드폰도 필요 없겠네. 핸드폰 줘봐. 그거라도 처분하게. 아, 예. 사내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택시기사에게 건넸다. 그리고 꾸벅 사과를 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죄송합니다. 사내는 목적지를 바라보며 무작정 걸었다. 어두운 밤에 핸드폰이 없으니 어디가 자살 바위인지 찾아가기가 조금 막막했지만 일단 걸었다. 그런데 한참 그 자리 움직이지 않고 있던 택시에서 기사가 급히 내려 달려왔다.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사내를 쳐다보며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미안합니다. 그는 사내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실룩이다가 고개를 살짝 좌우로 흔들며 사내의 눈을 마주보았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뒤돌아 택시 안으로 돌아갔다. 사내는 출발하지 않는 택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멈춰 서 있었다. 사내는 눈앞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자살하러 가는 길에 저지른 3번의 잘못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된 3번의 미안하단 말을 생각했다. 사내는 아내와 딸이 죽은 뒤 언제부터인가 전혀 눈물이 나오질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 이상하게도 사내는 3번 울 뻔했다. 왜 그랬는지는 사내도 몰랐다. 그것이 사내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내는 그때 왜인지 교도소에 있는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졌다. 미안해. 결국 사내는 바다를 등지고 돌아섰다. 오랜 시간을 걸어 내려간 그곳 같은 자리에는 택시가 그대로 멈춰서 사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VIP 쇼핑몰 경비원들의 야간 근무 일지. 해당 근무 일지는 순찰, 경비, 근무 도중 발생하거나 목격한 특이사항만을 작성하는 곳으로 당신의 주관적인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변화 또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 공식 근무 기록과는 다른 비공식 기록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주관적으로 느낀 사항들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반드시 이 일지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근무자 배성동. 야간 순찰 중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2020년 12월 8일 근무자 배성동. 오전 2시 35분. 영상의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실을 제외한 다수 구역에서는 한기가 느껴짐. 그 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2020년 12월 9일 근무자 배성동.
오전 3시 57분. 다른 경비원 한기수 씨가 순찰 도중 갑자기 물건이 다수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함. 오전 4시 30분. 순찰 도중 매장 안에 있던 마네킹이 갑자기 쓰러짐. 그 외 특이사항 없음. 2020년 12월 10일 근무자 배성동. 오전 2시 17분. 순찰하러 나간 다른 경비원 한기수 씨가 1시간째 돌아오지 않고 있음. 그리고 무전도 받지 않음. 오전 2시 50분. 한기수 씨를 찾기 위해 1층부터 순찰 시작. 오전 3시 10분. 3층 스포츠 의류 매장 앞 복도에 쓰러져 있는 한기수 씨를 발견. 흔들어 깨우니 의식이 돌아옴. 그리고 구급차는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함. 한기수 씨를 경비실로 부축하여 이송 후 전후 사정을 들음. 한기수 씨에게 들은 바로는 3층 순찰 도중 매장 내에서 복도 쪽으로 쓰러진 마네킹을 발견하여 마네킹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무언가에 의한 강한 충격으로 인해 기절했다고 설명함. 오전 4시 10분. 한기수 씨는 경비실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침입자가 침입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이 다시 순찰을 돌기로 함. 오전 5시 50분. 모든 층을 순찰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오전 6시. 경비실로 복귀 후 한기수 씨에게 병원을 가볼 것을 권한 뒤 각자 정리 후 퇴근함. 2020년 12월 11일 근무자 배성동. 오전 1시 53분. 경비실 근처에서 근원지를 찾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림. 경비실 밖으로 나가 확인해 봤지만 소리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음. 오전 2시 7분. 순찰 근무 도중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음. 이후로는 들리지 않음. 오전 3시 20분. 경비실로 복귀하니 한기수 씨의 병가로 인해 배치된 대체 근무자 최진성 씨가 격한 감정의 동요를 보이는 상태였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최진성 씨가 말하길 당신이 순찰을 떠나고 30분 정도 후에 경비실 주변에서 무수한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말함. 오전 5시 57분. 그 이후로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최진성 씨는 안심시킨 후 당분간 낮근무나 일을 쉴 것을 권유함. 그리고 최진성 씨가 불안 증세를 보여 3분 일찍 교대 후 퇴근. 2020년 12월 14일 근무자 배성동. 오전 3시 20분. 2층 순찰 도중 빠르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목격. 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이 사라진 방향으로 이동. 오전 3시 23분. 그것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 오전 4시 20분. 경비실로 복귀하니 병가를 마치고 배치된 한기수 씨가 보이지 않음. 경비실 문은 이미 열려있던 상태. 몸싸움 같은 것을 한 흔적은 없음. 그리고 무전도 받지 않음. 화장실에 간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기다려 보기로 함. 오전 4시 24분. 한기수 씨의 무전이 송신됨.
근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음. 무전이 정확히 전달되진 않지만 무섭다. 내가 왜? 부디 나를 제발 살려줘 등의 말들을 흐느끼며 반복 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어디냐고 물었지만 답이 없고 계속 되뇌이기만 함. 오전 5시. 여전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한기수 씨의 무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음. 그때 경비실 창밖으로 무언가 보임. 복도 끝에 마네킹이 고개만 내민 채 이쪽으로 응시함. 누군가의 장난일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봐야겠음. 오전 5시 10분. 마네킹이 이쪽으로 급작스럽게 달려와 창문에 부딪혔음. 극심한 공포가 느껴짐.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음. 부디 빨리 해가 뜨기를. 저게 뭐야?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음. 현재 근무자 배성동과 한기수는 실종 상태임. CCTV는 중요한 순간에만 작동하지 않았음.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근무 중 실종으로 내용을 전달한 후 이로 인한 회사 차원의 금전적 보상을 약속함. 이 근무 기록 일지는 극비문서 처리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은밀하게 진행할 것을 요망.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 우린 공통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로 일이 빨리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미래의 전망을 늘어놓으며 또 우린 서로 의지하고 자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라 섣불리 고백했다가 우리 사이가 혹여 멀어지기라도 할까 매번 두려워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끔 둘이서 밥이라도 같이 먹는 사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가슴 가득 품은 채 한 달에 2번 있을까 말까 한 그녀와 둘만의 식사 자리만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와 같이 저녁을 먹던 중 공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었던 저는 그녀에게 혹시 무서운 이야기라던가 직접 겪어본 건 없어? 라고 슬쩍 그녀에게 물었었죠. 그러자 그녀는 딱 한 번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 있다고 하면서 그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갓 상경한 미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시골에서 올라온 탓에 겁도 많고 낯도 가렸었지만 워낙 성격이 밝았던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즐거운 학창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휴일마다 친구와 함께 자파상, 앤틱숍을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다고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유럽 가구를 주로 다루는 작은 가구점에서 꽤 낡은 화장대를 발견하고는 한눈에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화장대는 거울 주변에 전구가 달려있어 여배우들이 분장실에서 쓰던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고 했었죠.
그녀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린 부척이나 화려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사는 입장인데다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그렇게 그날은 구매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화장대가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아 결국 중학교 때부터 모아온 적금과 2개월치를 먼저 보내주셨던 부모님 용돈까지 탈탈 털어 그 화장대를 덥석 사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화장대를 사온 바로 그날 밤 샤워를 마친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얼른 화장대 앞으로 앉아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하얀 피부에다가 상당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사온 화장대에서는 거울 주변에 달린 라이트의 부드러운 불빛 덕인지 거울 속의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하얗고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마치 자신이 여배우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잠겨 무척 황홀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그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화장대를 구매한 후부터 돌연 그녀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거울 앞에 앉아 있을 때를 빼고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성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에는 대학에서 친한 동기가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걸어왔는데 그는 기쁜 마음도 느꼈었지만 그때 그녀의 속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못생긴 년, 너희들이랑 나는 달라, 더러운 것 이라며 전혀 의도치 않은 말들을 머릿속으로 하게 되었고 또 친구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피어오르더랍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참지 못할 분노가 쏟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분노 따위는 모르고 살았던 그녀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느새 그것은 그녀의 마음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서도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그녀를 따랐었지만 화장대를 구매하고부터는 그 많던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씩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중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그 남자 역시 그녀가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는 끝내 마지못해 그녀와 같이 어울려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모습 또한 그녀의 초조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멍하게 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 왜 그러는데?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확실히 말을 해. 그런 태도 짜증나거든? 그러자 잠시 가만히 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확실히 말할게. 너 처음 만났을 때랑 성격이 꽤 달라진 거 알아? 전에는 온순했고 누구하고도 상냥하게 이야기했었다고. 거기다 얼굴도. 남자는 그때 하던 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내 얼굴이 뭐가 어떻다는 건데? 똑바로 말 안 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너
성형한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수군대고 있어. 확실히 얼굴이 바뀐 것 같다고. 원래는 귀여웠었는데 왜 그렇게 인상이 세 보이는 얼굴이 돼버린 거야?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앞에 있던 컵을 들어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내가 성형을 했다고?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하고 화가 잔뜩 나 어지러운 머리로 걸음을 휘청거리며 카페 화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성형이라니. 내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왜 다들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면대에 그만 토악질을 하다가 문득 눈앞에 거울을 물끄러미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위화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눈과 코와 입이 매우 어색하게만 보였었죠. 내 얼굴이 원래 이랬었나? 그 순간 집에 있는 화장대에 거울에서 봤던 그때의 자기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 깨닫게 되었죠. 지금까지 왜 깨닫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그 거울을 바라봤던 것인지 그녀 스스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거울에 비치던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 얼굴은 아예 본 적 없는 하얀 피부의 백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또 비정상적으로 엄청 컸던 눈꼬리와 눈썹은 조금 위로 올라간 인상이었던 그 인상은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던 것이죠. 또 그 여자의 모습은 머리카락은 붉고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였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브러쉬로 빗고 있었던 그때의 자기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다고. 그러고 문득 거울을 다시 보고는 그녀는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오싹해졌습니다. 지금 자기 얼굴이 그 거울 속의 여자와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또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동은 원래 그녀의 자신이 맞았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었을 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주변을 업신여기는 행동 따위 이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었죠. 그 순간 느끼고 있는 분노와 초조함은 아마 그녀의 본성이 느끼고 있는 것일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여성은 그녀를 통해 그녀를 세뇌시키고 그녀를 변하게 만들었죠. 공포를 덜덜 떨면서 느꼈던 그 감정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돌아가니 이미 그 남자는 그녀를 도망치기라도 한 듯 그 자리엔 그 남자가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간 그 남자에게 전화해 사과하게 되었고 또 모든 것들을 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화장대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화장대라 원래 샀던 곳에 반품할까도 했지만 자기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결국 그대로 해체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성격 또한 온화하고 상냥한 원래 그녀의 성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소원해졌던 친구들과도 다시 친해지게 되었고요. 그는 화장대를 없애고부터 한동안 겁에 질려 있었지만 화장대를 해체한다고 딱히 저주가 내린 것도 아니었고 이상한 일도 없었다고. 그 후 원래의 그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 무렵 찍었던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얼굴은 조금 전 들었던 그의 말과 같이 말도 안 되게 큰 눈과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눈꼬리며 그에 어울리지 않았던 치게 올라간 눈썹. 눈앞에 있는 그녀와는 다른 사진 속의 그 얼굴을 보니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혹시 성형하기 전의 얼굴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판단에는 자신이 있는 데다 무엇보다 사진 속 마녀 같은 그의 얼굴이 분명 그녀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기에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녀에게 고백도 하지 못하고 회사 간 거래가 끊기면서 지금은 그저 소원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네요. 하지만 그녀와의 추억이 생겼으니 전 그곳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남자가 화장대를 해체하지 않았었다면 아마 그녀와의 추억도 없었겠죠? 울려오는 알람 소리에 기계적으로 일어나 반쯤 감긴 눈으로 CCTV 화면을 바라보았다. 각각의 화면은 교도소처럼 단단한 쇠문이 쭉 늘어선 복도와 자디찬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각 방에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있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람, 어느새 일어나 CCTV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사람, 정신이 나간 듯 밤새 벽에 머리를 찧어대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몇 개의 화면을 골고루 살펴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나는 몸을 떨며 일어나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얼굴을 대강 씻어내어 정신을 차렸다.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머리도 엉망이었지만 이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할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어차피 밖에는 나가지 못하니 그냥 저냥 지내자 생각하고는 식사 배급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곳에 식사가 들어오는 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이 있다. 억센 인상의 아줌마 한 분이 한마디 말도 없이 외부로 통하는 커다란 철문에 작은 구멍을 열고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이곳으로 넣어준다. 창문도 없는 이곳에선 그 철문이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내가 들어온 직후에 단단히 잠겨 절대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몇 달간은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촉촉하게 보내야 한다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다. 난 느릿느릿하게 움직여 플라스틱 용기에서 음식을 꺼내 나눠 담으며 처음 이곳에 온 그때를 떠올렸다. 내가 바로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어딘가에서 우연히 보게 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오게 된 이곳. 돈을 많이 준다는 문구에 홀려 찾아왔던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이, 일하러 왔어?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인상 험악한 아저씨가 날 어느 지하 사무실로 안내했었다. 먹고 저거 하면서 3개월. 밖에는 못 나가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끼니 때 사람들 밥 챙겨주는 거랑 청소, 그리고 잡일. 거기다 사람들 감시하는 것까지.
일이 쉬운 대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건 안 되고 여기서 보고 들은 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돼. 헛짓거리 안 하고 일 끝내면 1,500만 원 현금으로 줄 거고 무슨 얘긴지 알겠지? 문제 생겼을 때만 비상전화로 나한테 전화 주고. 그때 사장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는 듯 무심하게 던진 말로 유추해보면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불법 감금시설인 듯 했다.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갇혀 있다고 한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원한 때문에 누군가를 가두거나 어느 조직에서 문제될 만한 사람을 잡아둘 때 사용하는 듯 했다. 한데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 얘기를 듣는 순간 난 바로 결정을 내려버렸다. 그렇게 이곳에 들어와 일을 한 지 3주째. 사장님께 들은 대로 일은 그리 힘들지 않았었다. 청소와 잡일이라고 봐야 별거 아니었고 감시랍시고 멍하니 TV나 보며 간신히 CCTV를 쳐다보는 게 고작이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큰 일은 하루 3번 용기에 담긴 음식들을 잘 배분해서 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TV에서 보던 교도소 배급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다. 철문에 있는 작은 구멍에 배식구를 열기만 해도 날 죽이겠다며 팔을 뻗어 대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처음 며칠간은 식판을 엎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질 무렵 배식구 밖으로 손이 나올 때마다 있는 힘껏 그 손을 밟았더니 더 이상 철문 밖으로 손이 나오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문 안에서 들려오는 무지막지한 욕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했다. 이번에도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에 복도 맨 끝에 있는 끝방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내가 여기 처음 올 때부터 비어 있었던 곳이었다. 물론 안에 들어가 볼 수 없게끔 잘 잠겨 있었지만 사장의 말에 따르면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방에 갇혀 있던 사람이 죽은 모양이었다. 사람이 죽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가끔씩은 있었던 모양이다. 아주 독한 놈들. 죽으려고 연병을 하길래 입을 천으로 막아버리고 꽁꽁 묶어뒀는데 그 천을 꼭꼭 씹어 삼켰어. 그리고는 그대로 질식해 죽어버렸지. 지금 있는 놈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사장은 그때 아무 감정 없이 말했지만 난 그 방을 볼 때마다 뒷덜미가 저릴 정도로 오싹했다. 난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욕설을 내뱉는 사람의 방문을 힘껏 걷어차준 뒤 내 몫의 식사를 챙겨서 자리로 돌아왔다. 벽에 기대어 절고 있던 나는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발광을 해대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 이번에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모양이었다. 벌써 몇 번씩이나 있었던 일이었기에 난 짜증을 내며 CCTV를 바라보았다. 각 방에서는 밤에도 작은 등 정도는 켜져 있었기에 방 안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방 사람들은 별일 없이 얌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던 그 순간 다시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난 고개를 갸웃거리며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소리의 근원지가 어딘지 알게 되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아무도 없는 복도 맨 끝에 위치한 끝방. 소리는 분명 그곳에서 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공포가 나를 덮쳐왔다. 내 머릿속은 저곳이 빈방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겁에 질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끝방의 문은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힘껏 문을 두들겨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의 CCTV는 꺼져 있었기에 그 방 안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배식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한 채 자리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이곳에 갇혀 있다 보니 머리가 어떻게 돼버린 것일까.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내가 두려움에 떨며 잠이 들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끝방의 철문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밤낮의 구분도 없었고 딱히 대중도 없었다. 그러다 하루쯤 조용하다 싶으면 얼마 가지 못하고 여지없이 소리가 울려댔었다. 난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공포심에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이곳은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이곳에 갇힌 다른 사람들은 철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행동했다. 정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일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직접 끝방을 확인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불안감 때문에 물어뜯은 손끝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고 음식은 먹는 대로 다 개원해버렸다. 난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기에 기절하듯 쓰러졌다가 철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기 일쑤였다. 그리고 열흘 정도가 더 지나자 몸무게가 크게 줄었고 머리마저 하얗게 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6시간 동안이나 철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상전화를 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기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한 달이 넘게 잘하고 있었구만. 뭐가 문제야? 그때 사장님은 담담하게 물어봤지만 난 차마 사실을 얘기할 수 없었다. 가족들도 보고 싶고 여기 너무 답답합니다. 절대 어디 가서도 얘기 안 할 테니 제발 내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3살 때 버려준 놈이 가족이 보고 싶긴 뭐가 보고 싶어? 내가 네 놈 뒷조사도 안 해봤을까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3달 딱 채워. 내가 조금 더 챙겨줄 테니까. 뒷조사를 했다는 말에 섬찟함을 느꼈지만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제발요, 사장님.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너 혹시 그 끝방 때문에 그래? 너도 소리 들었어? 그때 사장의 말에 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다. 사장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네, 맞아요.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 제발 내보내주세요. 돈도 필요 없어요. 알겠어. 일단 기다려.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이 빌어먹을 곳을 떠날 수 있다. 여기만 나가면 어디서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두 귀를 막은 채 사장님을 기다렸다.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사장님과 처음 보는 검은 옷의 사내들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저 도저히 못하겠어. 내 말은 한 사내가 휘두른 몽둥이에 가로막혔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며 쓰러져 있던 나에게 사장이 말했다. 저기 있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놈들이 몇 명 있었거든? 한 달쯤 잘 일하다가도 하나같이 뭔 귀신이니 소리가 들린다느니 그 지랄을 해대니 아주 돌아버리겠어. 너 바로 전에 일하던 놈도 발각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다니까? 그때 문을 부수고 빠져나려고 하는 바람에 애 좀 먹었었지. 그래서 괘씸해서 그 끝방에다 쳐넣었더니 안에서 또 뭐라도 봤는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발광을 하더라고. 어찌됐든 결국에 천적알을 씹어먹고 뒤졌지.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딱 보아하니 더 일하긴 글러먹은 것 같으니까 너도 그 방에 쳐 넣어줄게. 남의 장사 방해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잘 새겨둬. 그러고 사내들이 날 거칠게 이렇게 세워서는 끝방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때 점점 흐릿해져가는 내 시야로 끝방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듯 했지만 난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열려진 문 안에는 검은 형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또 그것들은 밖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곳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저것들의 정체가 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난 죽어도 저곳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난 흐릿해져가는 의식을 간신히 접은 채 힘겹게 혀를 깨물었다. 그때 내게 전해진 끔찍한 고통과 함께 내 입에서 피가 배어 나오려던 그 순간 어느새 내 입엔 단단한 재갈이 물려졌다. 안 되지. 또 뒤져버리면 골치 아파져. 야, 죽을 생각 말고 딱 한 달만 거기 있어봐. 그리고 나면 다시 일하고 싶을 거야. 그리고 난 이대로 검은 형체가 가득 담긴 이 방에 던져졌다. 그리고 내 주변으로 몰려오는 그것들의 모습을 보며 난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